네, 영어 영문학과 김유 교수입니다. 오늘의 연극과 문화 수업에서는요, 2주차가 되겠는데요. 크게 두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 고전시대 연극을 다 마치지 못했거든요. 지난번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면은, 그 3대 비극 작가들, 그리고 코러스까지 우리가 커버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그리스 고전시대 연극, 예를 들어서 비극 이외의 희극이라든지 그리고 고전시대 연극의 구조라든지 특징이라든지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후반부에서는 흔히 우리가 그리스 후기 혹은 후기 그리스 시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헬레니즘 시대의 연극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지금 그림이 나오고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리스 시대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그래서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과학자로서 우주의 이치를 설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70여 개가 넘는 저서에서 논리학, 형이상학, 심리학, 물리학, 신학, 윤리학, 정치, 생물, 문학 이론 등을 다뤘는데요. 이런 대단한 업적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연극과 문화라는 수업에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그런 측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을 분석한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비극 작가들의 작품의 공통점이라는 특징들을 분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플라톤의 제자였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살펴볼 예정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어렸을 때 선생님이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 연극의 황금시대 작가들이 쓴 비극의 특징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이론화 작업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아주 유명한 저서가 있죠. 포에틱스라고 해가지고 시학입니다. 이 시학이라고 하는 작품은요, 16세기 르네상스 시기 학자들에 의해서 재발견된 이래로 연극 비평 및 이론의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연극, 특히 비극이 관객들의 비이성적 행동을 유발하는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플라톤, 철학자죠. 플라톤의 부정적인 견해에 맞서서 비극이야말로 영혼의 조화를 회복시키는 매우 유용한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비극을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본 연극의 6가지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요, 비극은 운명의 반전과 귀족 이상의 주인공의 인과적 쇠락을 다룬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점이 이제 주목할 만한 건데요. 운명의 반전이라는 것, 또 하나는 주인공의 지위가 귀족 이상이라는 것. 바로 그 두 가지 측면이 아리스토텔레스 비극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비극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단순 비극과 복합 비극인데요. 비극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비극적 주인공이 인식을 하고 있는지,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인식의 여부에 따라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비극을 복합 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합 비극에서는요, 운명의 반전과 주인공의 자기 인식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그런 점이죠. 반면에 단순 비극은 바로 그런 복합 비극이 갖고 있는 주인공의 자기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연극을 6가지 요소로 나누었습니다. 순서가 이제 플롯, 성격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바로 이 순서가 아리스토텔레스 본인이 생각하기에 연극의 중요성, 연극 요소의 중요성에 의한 배열 순서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플롯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맨 마지막에 장경이란 말은 조금 어색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어로 스펙터클이라고 얘기를 하죠. 볼거리, 이걸 장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극의 요소지만 그래도 6가지 중에 제일 떨어지는 중요성에 의해서 그런 요소라고 얘기했습니다. 플롯은요, 연극적 사건의 배열, 이야기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또 성격이 있습니다. 작품에 재현된 인물들을 이제 성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사용을 했는데요. 인물들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특히 서로 대립되는 성격의 인물들을 많이 배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상과 주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극작가의 의도뿐만 아니라 주인공이죠. 주인공의 사고 전개까지 포괄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언어는요, 시와 대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연극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좀 중요성이 떨어지지만 음악이 있습니다.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거나 급반전 등이 나올 때 특별한 음악을 사용해서 관객들의 긴장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기능으로 음악을 또 중요한 요소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장경, 스펙터클, 특수효과, 볼거리, 기타 시각적 장치들도 역시 연극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6가지 요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측면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기존의 그 현존하는, 그러니까 자기 시대까지 내려오는 31편의 그 비극들의 공통적인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비극의 일종의 형식을 이렇게 이제 나누었는데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요, 모든 비극으로 출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프롤로고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개막 장면, 사건의 경위와 배경 등을 설명하는 장면이 맨 처음에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파로도스라는 부분입니다. 발단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코러스가 등장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에피소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인물들이 무대에 등장해서 사건의 전개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이제 에피소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랄 송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러스의 합창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몇 개의 에피소드들이 다채로운 모습으로 전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엑소도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고요. 모든 등장인물들이 무대에서 퇴장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공통적으로 추출해낸 현존하는 그리스 비극의 공통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비극을 특정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클라이맥스 드라마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영어로는 클라이맥틱 드라마라고 여러분 보이시죠?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절정, 보통 클라이맥스에 이르다. 그때 이제 클라이맥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크라이시스 드라마, 위기의 연극, 혹은 격렬한 연극, 인텐시브 드라마라고도 불러지고요. 파국의 연극, 드라마 of the catastrophe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두의 표현이 다 클라이맥스 드라마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왜 이렇게 클라이맥스 드라마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주요 행위는요, 거의 클라이맥스 혹은 이야기의 절정에 이르러 시작이 되고 등장인물들은 이미 운명과의 투쟁의 한 가운데 놓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의 주요 행위는 클라이맥스 부분, 클라이맥스 절정 부분에 이르러서 이미 시작이 된 상태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요 사건에 연루된 등장인물의 수는 매우 소수이고 또 전개되는 행동은 오직 한 가지뿐이고 다른 여타의 줄거리, 여타의 격가지들이 없다는 겁니다. 또 극은 제한된 시간, 보통 하루죠. 24시간 이내에 한 장소에서 모든 행동이 매듭을 짓게 된다. 자, 이런 것을 클라이맥스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징은 뭔가요? 그렇죠. 경제성, 그리고 집중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비극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는 굉장히 경제적인 구조로 쓰여 있고 관객들이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클라이맥스 드라마는요, 서양극의 원형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원형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응용이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더욱더 엄격해진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르네상스 극작품, 이제 16, 17세기에 들어가면요,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르네상스 극작품과 현대에 쓰여져 있는 입센, 그렇죠? 인형의 집을 쓴 노르웨이 유명한 극작가죠. 그리고 스웨덴 극작가인 스트린드베리 같은 초기 사실주의 극작품의 원형을 이루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아이스킬러스와 소포클레스의 작품에 바로 이런 클라이맥스 드라마의 구조가 아주 잘 적용이 되는데요. 오이디푸스, 소포클레스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죠. 오이디푸스 왕이야말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비극론에 가장 잘 일치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를 합니다. 앞에 이제 K-A-T-H-A, 카타르시스는 이제 그리스어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이제 굳이 설명을 하자면 cleansing 혹은 purging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cleansing이라고 하는 건요, 깨끗이 씻어내는 거죠. 그리고 purging은 역시 정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뭘 정화하느냐? 두려운 감정, 사악한 감정을 정화한다는 거죠. 관객에 대해서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카타르시스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읽어볼까요? 비극이란 그러므로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고 그 행동은 일관성 있게 매듭 지어지고 어느 정도 위험, 다른 말로 부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피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사용되는 언어는 예술적으로 가다듬어져 수려하게 구사되어야 하고 해설적이 아니라 행동 위주여야 한다. 그리고 관객에게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켜 그들의 정서를 적절히 순화시키는, 순화 말고 다른 말로 정화를 쓰기도 합니다. 정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요, 관객들은 그게 비극적 주인공이 겪게 되는 고통에 연민, 동정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와 동일한 운명이 자기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공포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주도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하나가 연민이고 또 하나가 공포심입니다. 이와 같은 정서들은 연극에 의해서 순화되는데 카타르시스를 얘기합니다. 관객들이 자신의 경우를 빗대서 자신도 그런 상황에, 비극적 주인공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것을 빗대서 사악한, 좋지 못한 정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카타르시스 그리고 관객이 느끼는 순화, 정화의 감정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 아래 우리가 읽어볼까요? 그러나 만약에 왕이나 여왕, 상당히 이제 일반 평민과는 이제 지위가 다르죠. 왕이나 여왕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역경에 빠진다고 해서 그들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연민과 공포심을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살펴본다면 이게 과연 맞나? 고개를 한번 갸우뚱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비극적 주인공과 또 그 주인공들의 고통을 지켜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얼만큼 서로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하나의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비평가들은요, 정화되는, 감정이 순환되는 주체가 관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하는 그런 이론가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것을 염두에 둔다면 비극과 관련해서 강한 감정작용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이런 감정작용의 결과로 해서 변화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점은 최소한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유명한 하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왕족 신분인 비극의 주인공이 거의 예외 없이 끔찍한 불운 혹은 사건에 연루돼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주인공이 바로 이러한
하마르티아, 다른 말로 얘기해서 비극적 결함이라고 하는 성격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는 비극적 결함이라고 해석이 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격상의 문제점인데 그것은 오만한 성격, 지나친 자만심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요, 최근에 들어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요, 이건 순전히 주인공들의 비극적 결함이 그들의 고통의 이유이고 비극의 이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비평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함이라는 것 자체가 주인공의 성격에 있는 게 아니라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비극적 세계, 일시적으로 무질서한 상태에 돌입한 비극적 구조 자체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비극의 주인공은 고상하게 행동하지만 저주받은 운명으로 구성된 비극적 구조의 한가운데 위치하는 것일 뿐 어떤 결함과는, 성격적 결함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설명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 모두 다 의견이 다르지만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 연극을 우리가 살펴볼 때 또 중요한 사항을 간단히 검토해 본데요. 이것은 디케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균형과 질서는 우리가 그리스 건축, 조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간단히 여러분한테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균형미, 질서미, 조화미 같은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과 질서는 그리스 비극 작가들의 기본적인 사상이죠. 그래서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거나 균형이 깨졌을 때, 비극이 이제 일어났을 때죠. 다시 질서와 균형의 세계로 다시 환원시키려고 하는 경향을 디케 사상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날의 말에 좀 말로 바꾸자면 아마 이 디케라고 하는 것은 justice, 정의와 아주 유사할 겁니다. 그래서 오만, 자만, 아까 비극적 결함이라고 그랬죠. 휴브리스라고 자만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혼돈이 발생이 됐을 때 다시 균형의 세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 행동,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디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비극 작가들은 모두 다 이런 디케 사상을 그 저변에 깔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비극에서 또 다른 극의 형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시겠죠? 비극이 이제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비극이 공연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동일 작가에 의한 아주 짧은 풍자적인 희극이 공연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했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사티로스 극이라고 잠깐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 연극 축제 동안에 비극에 할당된 날에 한 작가가 쓴 3편의 비극 작품이 공연되고 뒤이어 같은 작가가, 동일한 작가가 쓴 사티로스 극, 이게 일종의 이제 촌극입니다. 풍자 희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촌극의 형식으로 무대에 올려지고 있었죠. 3편의 비극에 이어서 나오는 극이었기 때문에 극의 길이가 짧아야 됐고 또 관객들이 비극이라고 하는 장엄한 그런 장르를 보고 난 다음에 즐거운 그런 기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런 종류의 풍자적이고 희극적인 작품이 만들어져야만 했죠. 자, 신화에 나오는 이족 보행, 반인 반수인 사티로스. 아마 옆에 이제 이게 그리스 당대의 항아리거든요. 그렇죠? 이 항아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그 당시대 연극이라든지 축제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이 항아리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바로 이 인물, 그렇죠? 이족 보행, 꼬리도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제 사티로스인데요. 이 사티로스가 등장하는 극이 이제 사티로스 극이고 또 코러스가 등장해서 이쪽에 펼치는 저급하고 익살스러운 그런 수급입니다. 구성상으로는 비극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비극과는 너무나 다르죠. 더군다나 비극에서 진지하게 다룬 신화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이 사티로스 극에서는 패러디,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잖은 그리스 제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 영웅들을 날카롭게 꼬집어서 조롱하고 천박한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연극입니다. 형식과 운율은 비극과 같지만 극의 정신은 희극에, 풍자적 희극에 더 가까운 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적으로 굉장히 노골적인 소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짧은 튜닉, 옷입니다. 헐렁한 옷이죠. 그것으로 구성된 의상을 입고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튜닉 치마 아래로는 발기한 남성의 성기가 과장되게 달려 있습니다. 온전한 상태로 현재까지 전해지는 작품은 오디세이의 이야기를 변형시킨 패러디한 에우리피데스의 사이클롭스가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이건 2013년에 현대적 각색입니다. 사이클롭스를 현대적으로 각색해서 무대에 올린 그런 공연 장면입니다. 벌써 굉장히 배우들의 제스처라든지 의상이라든지 분위기 같은 것이 풍자적이고 희극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희극으로 넘어갑니다. 비극, 그리고 풍자 희극, 그 다음에 희극이 되죠. 그 순서로 이제 디오니소스제에서 인정받고 공연이 되었다는 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죠. 왜 이 희극을 올드 코미디라고 불렀느냐?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헬레니즘 시대에 이제 또 다른 형식의 희극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때 그 희극과 구별하기 위해서 미리 나온 희극, 오래된 희극, 그래서 구희극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편의상 그렇게 붙이는 거죠. 자, 희극의 어원 잠깐 볼까요? 그리스어의 코모이디아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 코모스라고 하는 말, 그렇죠? 행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이드, 그렇죠?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던 이 오이드라고 비극을 얘기할 때도 잠깐 나왔었죠. 이 오이드라고 하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단어죠. 디오니시아제 때 행렬을 지어서 춤추던, 행렬을 지어서, 행렬은 이제 코모스죠. 춤추던 무리들이 익살과 해악이 깃든 노래를 부른 것. 자, 여기서 희극이라고 하는 용어의 출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따르면요, 희극은 남근 찬가를 만든 지휘자가 어떤 불경한 인물에 대해 즉흥적으로 야유와 조롱을 한 데서 유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희극의 핵심,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야유와 조롱, 다른 말로 풍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로 인간적인 결함이나 약점 등을 지닌 저급한 인물들을 다루었는데 비극과 너무 다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성격적 결함에 대해서 하마르테마, 자, 방금 얼마 전에 배웠던 아주 그 비극적 주인공의 성격적 결함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요, 하마르티아라고 불렀죠.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비극적 주인공과는 다른 희극적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성격적 결함을 하마르테마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요, 인간적인 결함, 약점 같은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교한다면 소소한 그런 약점 같은 것을 가진 그런 인물들의 성격적 결함을 부르는 말이죠. 하마르티아는요, 악행에 의한 결과가 아니고 또 판단성의 실수, 이것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극 주인공이 비극으로 굴러 떨어진 하나의 중요한 원인, 그렇죠? 비극적 결함, 그렇죠? 그리고 주인공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의 힘, 이런 것이 이제 비극적 그 주인공의 운명을 결정한다면 이 하마르테마라고 하는 것은 그것처럼 아주 간단한 실수,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어떤 실수, 소소한 결함 같은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희극은요, 디오니시아제에서 기원전 442년경부터 비로소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죠? 기원전 400년 이전 그리스 영국 축제 때 공연된 희극을 편의상 구희극이라고 부르는데, 아리스토
파네스에 의해서 쓰여진 11편 정도만 전해진다. 이렇게. 자, 구이극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이극은요, 비극과는 달리, 비극은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4시간 이내에서 아주 인텐시브하게 진행되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의 줄거리도 없고 격가지도 모두 없고 한 가지 집중적인 사건을 통해서 진행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희극은요,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공간도 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등장인물의 수도 대규모입니다. 코러스도 보통 15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이중 코러스 의제라고 해서요, 코러스도 12명씩 두 집단으로 군집으로 나눠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항상 사회 정치 문화를 조롱하는 투로 쓰여져 있고요. 등장인물들은 대개 동시대 인물들을 빗대서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풍자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플롯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구이극의 특징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가 아곤이라고 하는, 또 하나가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건데요. 아곤은요, 극중에 대립되는 두 정파가 실제 정치의 여야를 대표해서 서로 설전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반드시 서로 다른 정치적 정파가 서로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바로 이 구이극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아곤이라고 부르는 이 형태가 분명히 이런 구이극의 존재를 합니다. 또 다른 장면은요, 이번엔 코러스가 관객에게 직접 이야기를 건네므로써 구경꾼이나 특정 관객 측의 폭소를 자아내거나 풍자하는 장면을 우리가 파라바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특징, 이 이제 희극의 전형적인 구조적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종교계의 지도자들이나 고위 정치인들도 축제에 참여해서 희극을 보게 되는데요. 프로에드리아, 이거는 이제 특별석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잠깐 설명할 기회가 있겠는데요. 관객석이 이렇게 여기 이제 무대라고 우리가 보고, 이제 관객석이라고 본다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쭉 앉아 있잖아요. 관객의 제일 사실 좋은 그런 자리죠. 바로 앞에, 정면. 이 자리가 이제 보통 프로에드리아라고 하는 특별석인데요. 거기 고위 관리들이, 고위층 귀족들이 거기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라바시스 장면이 되게 되면요, 코러스는 이들 중 한 명을 딱 집어서, 놀림감의 대상으로 집어서 아주 대놓고 조롱을 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구희극의 아주 대표적인 작가 아리스토파네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 연극 황금기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희극 작가죠. 굉장한 인기를 부과했습니다. 부유층의 아들로 태어나서 번창하는 아테네 보수 중산층의 일원이었습니다. 자, 작품들 한번 쭉 눈으로 한번 보시죠. 그렇죠? 특징 중에 하나가요, 구름, 말벌, 새, 개구리,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냥 일상적인 동물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사물 같은 것을 하나의 그 희극의 제목으로 사용을 했죠. 자, 아리스토파네스는요, 말기 작품 중에 이제 플라우투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중희극이라고 우리가 분류가 됩니다. 원래 이제 올드 코미디, 구희극이 있고요. 뉴 코미디, 신희극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어떤 이론가에 의하면 중희극도 존재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 중희극의 대표적인 작품을 아리스토파네스의 플라우투스로 이제 보통 지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중희극과 구희극, 그리고 신희극의 대표적인 어떤 구별 기준은요, 정치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면 신희극으로 가면 갈수록 구희극에서 보여지는 정치적인 조롱, 풍자 같은 성향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희극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비정치성입니다. 그런데 이 중희극은요, 바로 그 신희극과 구희극의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정치성이 존재를 하는 그런 작품을 이제 중희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신희극만큼 완전히 비정치적인 그런 희극은 아니죠. 교량 역할을 했다. 기원전 5세기경에 쇠퇴의 길로 접어든 아테네의 당시 정치 사회 상황을 바로 잘 반영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을 통해서요. 탐욕스러운 그리스 제국의 팽창주의는 단순히 안정적이고 도덕적인 사회의 기존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아테네가 스파르타와 벌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사회에 대한 희극적인 비판, 이런 것이 이제 아리스토파네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자, 한 작가가 희극과 비극을 모두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논쟁을 하기도 한 그런 작가입니다. 자, 아리스토파네스 희극의 특징을 볼까요? 음란한 위트로 점철되어 있다. 아테네 사회에 만영되어 있는 개방된 풍속도를 적나라하게 제시하고 있고요. 또 사실 플롯이나 등장인물의 성격은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리스토파네스 특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대사입니다. 풍자적인 대사, 위트가 있는 대사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항상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엉뚱하고 환상적인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걸 다른 말로 행복한 생각, 엉뚱한 생각, 그런 것이 아리스토파네스 희극의 아주 중심, 핵심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작품 새에서 지상이 너무나 혼잡하고 사람들이 많고 복잡하니까 이제 하늘의 도시를 한번 건설해보자 라고 하는 생각, 행복한 생각일 수도 있겠고 엉뚱한 생각이죠. 바로 이 엉뚱한 생각을 갖고 희극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파네스의 특징은 바로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 비상식적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제 전제 조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개구리를 뮤지컬로 각색한 현대 공연입니다. 벌써 이제 코러스들이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 있는 게 다 코러스들이죠.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장면입니다. 비극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코러스의 화려한 의상과 움직임, 그리고 코러스가 관객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사를 하는 것들, 관객의 반응을 유도하는 거죠. 자,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중에 대표적인 풍자 희극이 리시스트라테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최근뿐만 아니라 현대의 많은 장소 그리고 문화권을 통해서 이 작품이 아주 인기 있는 그런 레퍼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남편들을 향해 섹스 파업을 벌이는 그리스 아내들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이죠. 발표된 지 거의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고전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이 좀 엉뚱하죠? 아리스토파네스 희극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 극장의 특징,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극장 구조는요, 그리스의 미적 이상인 통일, 배열, 균형, 조화를 바로 건축적으로 완결시켜 놓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극, 종교, 제례, 축제 장소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14,000명에서 17,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있었고요. 또 시민뿐만 아니라 노예, 상인, 외국인까지 관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요, 아침 일찍부터 연극을 보며 먹을 무화과 열매나 빵, 포도주 같은 것을 갖고 와서 극장에 모였다고 합니다. 야외 원형 극장이죠. 자, 여러분 그 그림을 잠깐 보게 되면요, 이게 디오니소스 극장,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바로 이제 그리스 고전 시대 때 가장 유명한 극장입니다. 그것을 복원해 놓은 그림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이었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추정한 거죠.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야외 원형 극장이라는 사실, 그렇죠? 관람석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야외 극장이기 때문에 실내 조명이 당연히 없죠. 태양을 조명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언덕의 경사진 부분에 건축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형식이 되겠죠. 이게 무대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관객석이라고 하면은 높이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의자들이 배열이 돼가지고 둥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언덕의 위치에 있습니다. 왜 언덕에 건축을 했느냐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관객들의 시야 확보가 필요했겠고, 또 이런 식으로 극장을 만들므로써 음향, 소리가 모아지고 증폭되는 그런 구조적인 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인 요소가 있었는데요. 감시탑 역할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히 높은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저 너머, 언덕 너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감시하는 감시탑의 역할도 수행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선 그림부터 사진부터 설명할게요. 이제 그리스 후기 시대, 헬레니즘 시대인데요.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극장인데, 아크로폴리스 시어터 오브 디 페르가몬, 페르가몬은 터키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자, 이 사진을 굳이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이유는요, 이 높이 한번 보세요. 이 언덕 상당하죠? 무대가 여기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극장도 거의 많이 이제 무너져서 잔해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요, 이 각도를 한번 보세요. 엄청나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언덕 위에 그리스 시대 때는 극장을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 그림이, 사진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나무로 좌석을 만들었지만 헬레니즘 시대에 이르러서는 돌로 개축을 했습니다. 석조 좌석이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상등석과 하등석이 차별이 있었죠. 프로에드리아는 맨 앞줄, 고위층을 위한 상석이고요. 남성용 좌석과 여성용 좌석이 구분되어 있었고, 또 기원전 5세기에는 소정의 입장료가 부과됐다. 무대는 관객석을 향해서 돌출이 되어 있었고, 관객들은 무대 주변에 반원형이나 삼면으로 둘러앉아 관람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림 설명이 나올 때 추가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디오니소스 극장, BC 6세기인데요. 전형적인 그리스 고전시대 극장입니다. 그리스 초기 극작가들의 모든 작품들이 처음으로 공연되었던 극장이었고요. 아테네 소재에 있습니다. 이 극장은 언덕을 깎아서 만든, 자, 그림을 보게 되면 언덕을 깎아서 만든 언덕이죠. 언덕을 깎아서 만든 반원형 객석에 객석과 객석 맨 앞줄에 둘러싸인 반원형 오케스트라. 자, 반원형이죠. 오케스트라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구조를 설명할 때 이 오케스트라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설명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무대 구조물, 건물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잔해만 남아있는 상태죠. 자, 그 뒤로 나무로 만들어진 무대 공간으로 건축되었다. 오늘날 아테네 현장에 남아있는 극장은 원래 목조 객석이 석조 객석으로 개조되어 개축되었다. 사실 오늘날 그 아테네의 그 디오니소스 극장을 보게 되면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다 석조거든요. 근데 원래는 목조였는데 헬레니즘 시대 때 이제 이게 석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가 되면 역시 디오니소스 극장도 살아남았는데, 로마 시대에 또 문화적 이상, 또 이런 것에 맞춰가지고 또 약간 개축을 하거나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테네에 남아있는 디오니소스 극장은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는, 그리스 고전 시대, 헬레니즘 시대, 로마 시대를 거쳐가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극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목조가 아니었죠, 그렇죠? 석조로, 목조였죠. 근데 석조로 바뀐 모습입니다.
자, 기원전 3세기부터 1세기까지 어느 시기까지는 고전시대의 구조를 유지하다가 당시 더 유행한 헬레니즘 식으로 개축이 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서기 1세기에는 로마의 이상에 따르기 위해 무대가 오케스트라 일부까지 확장이 됐고, 이후 검투사 시합도 때때로 돌로 울타리를 친 오케스트라에서 열렸다. 4세기에는 수상 스펙터클을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밀폐하기도 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보게 되면요, 이 부분이 지금 벽이 좀 세워져 있죠? 그렇죠? 요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요거는 로마 시대 때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죠. 원래 그리스 고전 시대 때는 이런 돌로 된 담이 존재하지 않았고, 근데 요런 담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안에 어떤 방식은 물을 채워서 혹은 이 안에서 검투사들의 싸움 같은 것도 보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로마 당대의 대중들의 어떤 취미, 그렇죠? 영합하는 그런 극장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자, 위에서 본 극장 구조를 우리가 볼 예정인데요. 자, 제가 밖으로 좀 나가서,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3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객석,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관객석, 반원 형태로 해가지고서, 오케스트라 부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테아트론이라고, 아마 여러분, 많이 익숙한 그런 단어일 겁니다. 구경하는 장소죠? 그렇죠? 관객석, 테아트론이라는 관객석이 존재했고요. 코러스들이 노래 연기하는 공간을 오케스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원형의 오케스트라가 존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역을 바꿀 때 사용하는 무대 구조물인 스케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무대 구조물입니다. 스케네. 크게 이 세 가지 구조물이죠. 그렇죠? 관객석인 테아트론, 오케스트라, 그리고 스케네. 이 세 가지 구조물이 서로 조금씩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스케네는요, 이 오케스트라보다 늦게 개축이 만들어졌습니다. 스케네의 원래 이름은 오두막 혹은 천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무대 건물이 원래 의상실로 의도되었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근데 나중에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극작가가 이것을 극적 행동과 통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스케네를 이제 무대 배경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배우들이 등장하고 퇴장하는 어떤 실질적인 무대 건물로 또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극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동과 결합시키는, 처음에는 단순히 의상실이었지만 그런 발전을 겪게 됩니다. 자, 스케네는요, 기원전 485년 이후부터 모든 연극의 기본 배경 장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고요. 자, 양쪽 측면에 파라스케니아라고 하는 날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날개 부분, 이게 파라스케니아인데요. 이 날개 부분도 나중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무대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약간 올려진 단상 무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건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죠? 비극 작가들이 처음에 코러스의 일원이었다가 나중에 그 중에 한 명이 배우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첫 번째 배우가 되고, 또 두 명의 배우가 무대 위에 서게 되고, 마지막에 또 세 명의 배우가 서게 되고 하는 그런 발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그 배우들이 서게 되는 단상 무대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약간 올려진 형태의 단상 무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케스트라, 코러스들은 여기에서 노래하거나 춤을 추고, 사실 극적 행위는 바로 이 단상 무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설이 유력합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제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제단이 이제 우리가 시멜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제단의 존재로 인해서 그리스 연극이 종교의식의 연장선상에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이 있습니다. 재단이 아닌 하나의 무대 장치로 사용되었다 라고 하는 주장과 디오니소스를 위한 재단인데 그것을 무대 소품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불경스러운 행위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또 반론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계속 서로 주장을 피고 또 반론을 피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재단, 시멜레 어떻게 쓰였는지. 자, 스케네의 양 측면에는 배우들의 등장과 퇴장을 위한 복도인 파로도스가 존재합니다. 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을 통해서 배우들이 등장하고 퇴장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입체적으로 볼게요. 무대 장치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 비극의 표준 무대 장치는 궁궐입니다. 그렇죠? 고귀하신 높으신 귀족이나 왕의 비극을 다뤘기 때문에 궁궐이 아주 기본적인 일종의 디폴트로서 무대 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이 그림은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은 헬레니즘 시대 때 연극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층, 스케네가 2층으로 만들어졌죠. 고대 그리스 시대 때는 사실 2층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자료 그림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별반 커다란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설명과 이 스케네, 무대 건물 스케네의 전면을 치장하면서 여기다 그림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피나케라고 하는데 그림 같은 걸 끼워 넣음으로써 그 채색된 널판지 같은 걸 끼워 넣음으로써 특정한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쉽게 말해서 스케네의 전면을 치장해서 무대를 변환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채색된 배경 장치를 도입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포클리스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장면 전환은 사실적이지 않았으며 대사 중에 힌트로 언급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은 헬레니즘 시대, 그리스 후기 시대에서 이제 무대 장치가 사용이 되고 피나케라고 하는 걸 사용이 돼가지고 채색된 널판지를 통해서 무대의 변화를 암시했다면 고전 그리스 시대 전반기에는 사실 배우들의 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배경이 움직여졌구나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피나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일종의 널판지를 사용해서 액자처럼 나무로 된 테두리 틀에 천을 팽팽하게 펴서 만든 것. 자, 아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무대 건물에 이제 입구가 있습니다. 이건 통로죠, 그렇죠? 통로. 이 통로가 물론 뚫려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때 이제 배우들이 이 통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요 2층 단상 무대를 통해서 위에 서가지고 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통로를 널빤지로 지금 막은 겁니다. 채색된 널빤지, 피나케. 그래서 특정한 궁궐이면 궁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배경으로 사용을 한 거죠. 1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겠지만,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무대를 전환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대를 전환을 할 때 무대 그 배경이죠. 이런 페리악토이라고 하는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삼각 기둥형 무대 장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자,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 그렇죠? 이 그림을 이제 같이 A라고 한번 합시다. 이쪽 삼각 기둥이니까 이쪽 그림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이쪽 그림도 있을 겁니다. 자, 효과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나케 혹은 2층 구조물에 이런 페리악토리 같은 걸 설치해 놓으면은 기둥이 돌아가면서 맨 처음에는 AA 서로 같은 배경이 되겠죠. 그 다음 배경 전환을 위해서 이제 B로 돌아갑니다. B가 A 위치로 가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배경이 형성이 되고 C도 마찬가지로 자기 순서에 따라서 페어를 이루어서 이렇게. 그래서 축으로 돌리면 서로 다른 그림들이 각각의 배경을 나타내 줄 수 있게 고안된 거죠. 아까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설명을 제가 또 드릴 겁니다. 그 2층
그 스캔의 2층 부분에 이제 통로가 있다고 그랬죠. 문 같은 게 3개, 현관문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피나케를 붙여가지고 배경을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현관문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로마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리악토이가 삼각 기둥형이 아까 얘기한 뚫려져 있는 현관문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스캐네가 있습니다. 스캐네 기계장치 중에 이제 메카네가 있습니다. 특수 장치문인데요. 스캐네의 이제 그림을 잠깐 볼까요? 자, 이 무대가 보이죠? 무대가 보이고 이제 무대 장치가 보입니다. 무대 구조물이 보이죠? 자, 스캐네의 상층부니까요. 이 윗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보이죠? 도르를 사용해 가지고 사람을 매단 채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이제 와이어를 사용해서 매달아 가지고 배우들을 밑으로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는 그런 거와 유사합니다. 이제 배우를 내리거나 하는 이 기계 장치, 크레인과 비슷한 기계 장치를 우리가 메카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캔의 상층부 뒤편에 숨겨진 일종의 크레인 장치인데요. 오늘날의 와이어와 유사하고 신이나 여신으로 분장한 배우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등장하는 장면에 주로 쓰입니다. 이름하여 그런 것을 데우스 엑스 마키나, 기계 장치로 내려오는 신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장치를 통해서 내려오는 신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용어는요, 단순히 이제 특수 효과 장치를 설명을 넘어서 의미가 확장되게 되는데요. 플롯상 해결 불가능에 꼬여 있을 때 신이나 신적 존재가 갑작스럽게 출현함으로써 논리를 초월해서 극적인 해결을 보게 만드는, 그때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극작가들이 상당히 많은 플롯들을 진행시켜 놓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추스릴 수 없을 때 갑자기 신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든지 혹은 그렇게 해결하게 만드는 방식을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부르는 거죠. 자, 어디서 나왔다고요? 메카네라고 하는 크레인 기계 장치. 그래서 신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이 의미가 확장돼서 쓰였습니다. 자, 이 그 스캔의 기계 장치는요,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이렇게 되는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에서 등장인물인 소크라테스가 대사를 하는 동안 공연 공간 위를 떠다닐 때 바로 이 메카네가 사용이 됐고요. 메카네, 그렇죠? 기계. 그 다음에 에우리피데스의 메디아가 쫓아오는 사람을 피해서 날아서 도망치는데 역시 메카네를 사용했습니다. 에우리피데스는요, 종종 비극의 끝부분에서 등장인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이 바로 이런 메카네, 기계 장치를 통해서 날아 내려오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수 장치인데요, 에퀴클레마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에퀴클레마는 움직이는 덤마루입니다. 다리 말해서 바퀴가 달린 평평한 수레죠. 그래서 스캔의 뒤로부터 죽은 시체들이 무대 앞으로 옮겨지는 데 사용을 했다. 무대 뒤에서 죽은 등장인물들은 그의 죽음을 관객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에퀴클레마, 수레에 실려서 무대 앞으로 보내졌다. 그리스 고전시대 드라마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무대 위에서 절대로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거나 혹은 사람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나 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것은요, 나중에 시체를 잠깐 보여주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에 그쳤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는 무대 장치 중에 하나가 에퀴클레마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에퀴클레마, 아까 여러분 아시죠? 시네마타 현관문입니다. 자, 전체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대 건물이고요. 자, 이 에퀴클레마는요, 지금 여기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퀴가 이제 달려있는 수레죠. 그 위에 시체죠. 죽은 사람의 시체가 지금 실려가지고 이 현관문에서 밖으로 나와서, 그렇죠? 관객들에게 이 사람이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잠깐 보여주고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을 했습니다. 에퀴클레마는요, 아이스클루스의 아가멤논에서 살해당한 아가멤논의 시체가 드러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메니네스에서
복수의 여신들이 처음에 자면서 등장하는데 이 덤마루가 굴러서 관객의 시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외에도 소품은 상당히 많았고 희곡을 통해서 제단, 무덤, 들것, 마차, 관, 횃불, 램프, 지팡이, 칼 같은 것이 비극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희극은 이외에도 가구라든지 음식, 곤봉 같은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스 무대 기계장치를 재구성한 그림을 잠깐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무대 건물의 양쪽 날개에 파라스케니아, 그렇죠? 아까 여러분 기억나면 파라스케니아라고 그래가지고 날개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 어디에 사용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커다란 스캔의 건물보다는 훨씬 낮게 위치되어 있어가지고 이 높이 차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바로 위에 신의 모습을 스캔의 맨 상단 위에 배치를 했다면 사람이 신에게 탄원하거나 할 때는 바로 이 날개 부분이죠. 파라스케아 위 부분에서 사람이 올라가서 마찬가지로 메카네를 사용해서 신과 신에게 탄원 드리는 모습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오른쪽은 이제 지붕 위에 높게 설치된 메카네고요. 요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낮게 윙 위에서 메카네를 이용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에키클레마죠? 그렇죠? 그렇죠? 이 에키클레마가 이제 오늘 통해서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 시대 그리스 극장에서의 연기 부분입니다. 배우는 전문 직업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비극에는 한 사람의 배우면 좋겠고 조금씩 늘어나긴 했지만 대개의 경우 극작가 자신이 그 역할을 했죠. 그렇죠? 테스피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에스킬로스 모두 자신이 쓴 극에 직접 출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포클레스의 이름은요, 처음으로 극작가가 배우를 겸하지 않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소포클레스, 자, 배우 3명의 규칙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코러스를 제외하고는 배우는 절대로 3명 이상 쓰지 않았고, 그러니까 3명까지는 괜찮은 겁니다. 이 규칙은 그리스 극작가들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준수되었습니다. 물론 희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3명만 갖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한 배우가 배역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2중, 심지어는 3중 배역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연극에 등장하는 인물의 수는 3명 이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장면, 한 씬에서 3명 이상이 등장하는 작품은 굉장히 드물었다. 극작가는 직접 배우를 선택해서 자신이 쓴 작품의 모든 제작 과정을 감독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요, 현대 연출가의 역할도 겸임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비극 작가들은 연출가 역할도 겸해서 코러스와 호흡을 맞춰보는가 하면 배우들의 연기를 일일이 챙기면서 배역과 대본 등을 정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연기 스타일은요, 굉장히 스타일라이즈된, 양식화된 스타일입니다. 사실주의적인 어떤 연기 스타일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고전 연극에 배어있는 수많은 무대 관행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고 있고 가면을 착용하고 또 남자가 여자 역할을 수행을 하고 춤과 합창을 하는 것, 이런 고전 연극의 다양한 무대 관행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상적인 말투나 행동을 수반하는 사실적인 연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양식적인 연기 스타일이라고 부르죠. 객석의 크기와 물리적인 배열 때문에 음성적 힘, 발성의 융통성이 배우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물론 심지어는 그 배우들이 쓰는 그 가면 있죠, 마스크에 독특하게 이제 스피커 장치가 그 안에 형성이 돼 있어서 아마 물리적인 어떤 장치를 통해서겠죠. 배우들이 내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굉장히 넓은 그 굉장히 많은 관객들 앞에서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런 그 발성, 음성적 힘이 요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대사 전달은 사실적이라기보다는 웅변적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리고 극은 대사가 있고요. 서창은 뭐냐면 우리 오페라 보게 되면 대사를 노래하듯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서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사 부분이 있고 서창 부분이 있고 노래 부분이 있어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전달 수단을 모두 다 배우들이 제대로 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면이죠. 의상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가면입니다. 모든 배우들은요, 가면을 쓰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전체와 머리카락, 수염, 기타 얼굴 표정의 특징을 보여주는 가면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종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입에 구멍이 다 뚫려 있죠? 자, 이거는 당연히 이 입을 통해서, 그렇죠? 입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속옷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장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질은요, 린넨 천이라든지 코르크라든지 나무 등으로 제작돼서 유연하고 또 가벼웠습니다. 배우들은 가면을 바꿔 써가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배역을 소화했습니다. 비극의 경우 모든 코러스 단원들은 똑같은 가면을 착용했는데 하나의 집단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랬죠. 희극 코러스들은 종종 특이한 가면을 착용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코러스는 개구리라든지 새의 가면을 착용하고 등장한 적이 많았습니다. 의상은요, 매우 관행적이었습니다. 신화의 뿌리를 둔 그리스 극의 등장 인물들은 예외 없이 소매가 맞고 가장자리가 단순하게 장식되어 발목까지 오는 헐렁한 옷, 이것을 우리가 치톤이라고 불렀습니다. 치톤, 헐렁한 옷을 입고 망토를 둘렀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후기 헬레니즘 시대 이후 코스르노스라고 부르는 밑창이 두툼한 신발을 착용했다. 이거는 이제 키를 키우기 위해서 굽이 높은 그런 신발을 착용했다는 겁니다. 자료 사진을 보게 되면, 그쵸? 가면을 다 쓰고 있죠? 그리고 헐렁한 튜닉, 치톤을 입고 있습니다. 이 밑에 부분은 잠깐 보이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굽이 많은 코스르노스라고 하는 그런 신발을 착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희극의 경우에는요, 일상복을 기본으로 합니다. 몸의 특정한 부분을 강조해서 드러냄으로써 희극적인 효과를 자아내기 위해서 몸에 꽉 끼는 옷을 착용했죠. 아까 헐렁한 옷이 아닙니다. 희극 의상의 독특한 요소는 모든 남성 등장인물들이 허리춤에 차고 등장한 거대한 남성의 성기입니다. 이러한 남근상의 사용은 희극의 기원으로 아마 믿어지는 풍요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 2주차 수업의 후반부인 헬레니즘 시대 연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헬레니즘 시대는요, 고대 그리스 뒤를 이어서 세계 사상의 한 시대를 규정짓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헬레니즘 시대를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대 그리스 문화가 확대되고 발전되고 팽창된 곳으로 보는 견해. 또 하나는 오리엔트 문화를 통해서, 그 동방 문화죠, 오히려 그리스 문화가 쇠퇴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최소한 우리 수업에서는 그리스 문명의 팽창 시대, 그리스 문명이 더 확대되고 발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제를 하겠습니다. 고전 시대 뒤를 이은 그리스의 헬레니즘 시대는 기원전 330년,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알려지는 알렉산드로스의 페르시아 제국 정복부터 기원전 30년 로마가 이집트를 통합하기까지의 300년간의 시기라고 우리가 보통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집트는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헬레니즘 시대의 영토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마지막으로 남은 영토였죠. 그것이 로마가 이집트를 병합함으로써 이제 헬레니즘 시대는 종말을 고한 거죠. 이 그림은 사진은요, 부조죠,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드로스. 헬레니즘 시대 잠깐 그 흐름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BC 338년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 연합군을 격퇴하고 그리스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BC 334년 그 아들인 알렉산드로스가 물론 왕위에 올라서 동방 원정을 나섰죠. 그리고 330년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이집트 북부, 심지어는 인도 북서부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을 합니다. 기원전 323년 풍토병으로 알렉산드로스가 사망하게 되고 제국은 분열이 됩니다. 로마가 지중해를 장악하고 기원전 146년에 그리스를 복속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원전 30년에 이집트를 정복하죠. 그럼으로써 헬레니즘 시대는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로 시작된 로마 제국의 시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그림, 그쵸? 이 화살표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진격해가지고 영토를 병합하는 그런 방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 바로 위가 이제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가 내려와서 그리스를 병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진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쭉 진격해서 소아시아죠. 터키 부분이 여기 있겠죠. 그리고 쭉 아르메니아 최근에 그래서 쭉 이제 페르시아 지역을 점령을 하고 페르시아 지역이죠. 그렇죠? 심지어는 인도의 북서부 쪽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보게 되면 이집트, 아프리카의 북서부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엄청나게 커다란 대제국을 완성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런 대제국을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의 이상 그리고 그리스의 문화를 엄청난 이 제국의 땅에 확산시키고 팽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스 쇠퇴 잠깐 얘기해 볼까요? 기원전 5세기 말에 아테네는 폴리스 도시국가 사이에서 우위를 상실했습니다. 아테네가 쇠퇴한 원인 중 일부는 전염병이었고 문화적으로는 거의 두드러지지 않는 군국주의 국가인 스파르타의 전쟁에서 패배를 했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죠. 그리고 크고 작은 소규모 소모적 전쟁이 지속됨으로써 농업은 황폐해지고 여러 폴리스 내에서 빈부격차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 전쟁 노예를 헐값에 사용을 하게 됐죠. 귀족들이요. 그래서 중산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그렇죠? 너무나 헐값에 노예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중산층이 갖고 있던 모든 직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황폐화되는 그런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시민들이 몰락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노예제도의 발전이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럼으로써 애국심을 상실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게 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됩니다. 선동 정치자들이 등장해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폴리스를 이용하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 그 BC 4세기부터 싹튼 개인주의는 폴리스 시민사회의 전통을 침식했고요. 개인의 부와 안락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으로 이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알렉산드로스 정복 이후에 더욱 심화되었죠. 아테네 북방의 마케도니아는요, 그리스인들과 사실상 동족입니다. 그런데 발전이 많이 뒤떨어졌고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야만 취급을 받았죠. 기원전 4세기경부터 그리스 문물에 영향을 받아 도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를 정복하고 필리포스 2세를 왕으로 하는 통일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필리포스 2세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아들인 알렉산드로스가
또 대제국을 건설했고 알렉산드로스의 사후에 제국은 마케도니아, 이집트, 시리아로 3등분되지만 헬레니즘 문화는 그렇죠? 후계자들에 의해서 이어지면서 세계 문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 문화를 보게 되면요, 동방의 고유 문화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넓은 정복지에 그리스를 이주시키는 이주 정책을 하게 되죠.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정책의 이런 일종의 이주 정책이죠.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서로 융합된 새로운 그리스풍의 문화가 탄생이 됩니다. 이거는요, 정복지에서의 혼혈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를 정복한 후에 페르시아 공주였던 스타테이라 공주와 결혼을 하고 자기 자신도요, 자신의 고관 80여 명과 장벽 1만 명을 그곳의 여인들과 결혼시켰습니다. 정복지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를 건설해서 그리스의 학자, 문인, 예술가, 상인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폴리스 공동체 의식, 이 그리스 고전 시대의 하나의 특징이었다면 이제는 헬레니즘 시대 때는 세계 시민주의, 그렇죠? 코스모폴리탄리즘이 하나의 추세가 됐습니다. 물론 그리스어가 공용어였지만요, 근본적으로 세계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편 인류의식이 싹트고 있었죠.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로마 문화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지적 특징을 살펴볼까요? 상대주의, 세계주의, 개인주의가 헬레니즘 시대 때의 특징이었고요. 아테네 도시국가를 보게 되면 민주주의, 그리고 그 위대한 드라마 신세계 중심이 아테네 도시국가를 특징 지었던 하나의 중요한 요소였다면 이제는 보편 정부, 보편 문명, 보편 종교가 추세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계 시민주의가 추세가 되는 겁니다. 철학은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때 쾌락은 모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얘기하는 금욕주의죠. 자기 절제, 그리고 외적 권위와 세속적인 것을 거부하는 그런 철학적 유파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헬레니즘 시대의 중요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죠. 폐쇄적이고 자족적인 폴리스 문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보편성 있는 문화를 건설하죠. 그래서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흡수 융합해서 로마에 연결시키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술적 변화는요, 건축에서는 고전 시대보다 더 세련되고 규모가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로마의 웅장미로 연결되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조각은 숭고한 육체의 이상적인 미, 이게 이제 그리스 고전 시대 때의 조각의 특징입니다. 거기에서 헬레니즘 시대 때는 현란한 관능미로 바뀌었습니다. 그 일례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라오콘 군상이죠. 라오콘 군상이라든지 밀로의 비너스 같은 조각을 통해서 현란한 관능미로 바뀌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초점을 주로 맞춘 연극은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희극.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전시대 때 아리스토파네스의 구희극이 대세였다면 이제 헬레니즘 시대 때는 신희극이 발전하게 되죠. 새 극장들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 주요 도시마다 그리스 극장이 건립되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많은 극장들이 건립이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제까지 그 유명한 위대한 극작가들, 위대한 비극의 3인방 얘기했죠. 아리스토파네스 같은 극작가 중심의 연극에서 이제는 공연을 실제로 수행하는 배우 중심의 연극으로 중심 이동이 있었다라는 사실. 또 여기에 맞춰서 무대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레니즘 시대의 문화 예술에 대한 아주 짤막한 동영상을 한번 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n 336 BC, Alexander the Great ascended the Macedonian throne
and under his rule the cities of mainland Greece united in a pan-Hellenic campaign against the Persians. The gradual breakup of the Persian Empire, the conquest of all countries as far as the deserts of Africa in the south, and the Jaxartes and Indus rivers in the east, and the transplantation of Greek culture to the outermost margins of the then known world, indisputably marked the beginning of a new era. It would become known as the Hellenistic Age, and would be limited conventionally to the period between 323 BC, the year of Alexander's death in Babylon, and 31 BC, when Augustus achieved supremacy. During this period, the Hellenic world expanded, stretching from the western Mediterranean, where its old colonies continued to flourish, to the borders of India, and from the Crimea to the edges of Arabia, Nubia, and the Sahara. The division of this vast geographic area into kingdoms, outcome of the conflicts that broke out between the successors to Alexander, did not prevent the creation of a common cultural expression throughout the Eastern Mediterranean, which was manifest in both art and language. The Greeks, with the freedom of the cosmopolitan, lived on equal terms with the local populations in Pergamum, Antioch, and Alexandria, to name just the most significant centers of the time. They exerted influence and assimilated influences. They recognized in foreign gods archetypes of their own, and either identified them with members of the Greek pantheon, or interwove the new tradition with the old in what would now be termed religious syncretism. Save for the warring democratic coalitions of the cities in mainland Greece, the monarchy imposed by the Macedonians inevitably limited citizens' involvement in public affairs, and through the creation of a wealthy urban aristocracy, presented personal advancement as a new social value. The monarchist ideology sought luxury, and the East was able to offer gold and semi-precious stones in abundance. Hellenistic art, expressing passion, the abysmal, the sublime, as Cavafy the Alexandrian would teach us thousands of years later, the shift towards individualism into the realism of the portrait, the depiction of aged flesh and marginal occupations, something that was inconceivable to the idealizing mind of the classical period. 자, 연극으로 우리가 조금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고전시대 연극과의 차이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아테네뿐만 아니라 그리스 전역에서 이제 공연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대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요. 이것은 이제 동방 지역까지 쭉 그 영향이 미쳐지고 그 지역에서 또 그리스풍의 극장들이 또 약간 변형된 형태로서 많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상당히 많은 극장들이 건축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연이 시작되는 어떤 시기라든지 오케이전 같은 경우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디오니소스 제전,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축제 기간에만 공연이 됐는데, 이제는 특별한 군대 행사라든지 시민 행사에서도 수시로 공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연극은요, 보다 대중들에 가깝게 다가가게 되는 거죠. 지중해 동부 전 지역이 그리스와 헬레나이즈 되었으며, 한 그리스 극장은 아프가니스탄, 지금 아프리스탄 북동부 고대 유적지인 아이 하눔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게 바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고 헬레니즘 문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사티로스 극은 사라졌습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볼까요? 이게 이제 현재 튀르키예입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헬레니즘 시대의 극장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웅장해졌죠. 고전 시대보다는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커다란 단상 무대가 여기 있고, 이제 헬레니즘 시대 때 극장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헬레니즘 시대 때 극장 구조를 바로 이제 터키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고전시대 연극과의 차이점 또 하나는요, 기원전 5세기 비극은 계속 재공연되었습니다. 관객을 감동시키는 힘을 입증했지만 이제 비극의 인기는 시들어졌습니다. 코러스의 비중은 줄이고 감상성, 센티멘탈리티죠, 사실주의, 멜로드라마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희극은요, 여전히 인기였지만 정치적 통렬함과 형식적 구조를 포기했습니다. 연기 양식이 비극에서는 보다 웅장하고 화려하며 형식적으로 변했고, 희극에서는 과장이 덜하고 절제되었다. 그리고 상황을 재현하는 재현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헬레니즘 시대 극장 볼까요? 기원전 4세기에서 2세기의 그리스 전역에 걸쳐서 수많은 극장이 건축되었죠. 알려져 있는 것만 해도 최소한 40여 개의 극장이 건축되었습니다. 동방으로는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서방으로는 이탈리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 곳곳에 건축이 됐습니다. 규모는 3,000석에서부터 큰 것은 2만석에 달하는 극장들이고요. 수명이 영구적인 석조 구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죠? 그림 보게 되면 에페소스니까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지명입니다. 헬레니즘 시대 때 극장에 재구성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죠? 특징적인 것은요,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게 시로메타죠. 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무대 건물 안에 사실상 뚫려져 있는 현관문이죠. 여기에다 이제 채색한 널빤지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무대 배경을 형성하기도 하고,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조그만 무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배우들이 이 앞에서 공연을 할 때 이 배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배경을 갖고 공연하는 것처럼 형성되는, 그렇죠? 자, 헬레니즘 시대 극장 구조는요, 거대한 크기의 올려진 단상 무대. 자, 이게 특징입니다. 자, 2층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스케네가 개조가 됐습니다. 고전 시대에 비해서 훨씬 더 커졌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이 단상 무대는요, 로게이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바로 이 지역입니다. 요 위에서 배우들이 서가지고 공연을 합니다. 그렇죠? 개조한 스케네 일부고요. 높이가 무려 2.4에서 거의 4m 육박하는, 높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높이가 되겠죠. 높이. 여기서부터 이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깊이가 1.8에서 4.2. 깊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길이가 40m. 이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거죠. 그래서 개조한 스케네의 일부로서 로게온이라고 하는 단상 무대가 있었다. 무대 건물은 2층 구조입니다. 고전 시대와 차이가 있죠. 양 측면의 날개, 파라스케니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날개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보게 되면 없어졌죠. 그리고 단상은 스케네의 아랫부분, 단상이죠. 이 단상은 스케네의 아랫부분이죠. 아랫부분이 지금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스케니온이라고 하는 하층, 이 하층부죠. 2층 구조도 있으니까 하층의 정면 부분을 프로스케니온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상층의 정면 부분을 에피스케니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피스케니온은 지금같이 시로메타라고 하는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무대의 배경으로 작동을 하고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오케스트라가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오케스트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사용은 불확실하다는 점. 나중에 조금 더 이 부분을 보충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2층 무대 시설 중에 아까 얘기한 에피스캐니온이 있죠. 2층 스캔의 벽면 부분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1개 이상의 문이 있었죠. 뭐 여기 3개가 지금 돼 있는데 뭐 많은 경우에는 뭐 그 이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공연의 배경으로 기능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시로마타, 무대로 연결되어 있는 진입로죠. 바로 이 진입로입니다. 이 현관문을 통해서 무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게이온 2층 단상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3.6m 정도의 넓이를 가진 현관문은 높이가 거의 스캐너의 2층만큼, 2층 높이만큼 지금 현관문이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무대로 나 있다. 현관문이 7개나 있는 극장이 있는가 하면 단 1개의 현관문이 있는 극장도 있다.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2층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죠. 이제 극작가 중심이 아니라 배우 중심입니다. 2층에 서서 배우들이 공연함으로써 훨씬 더 관객들이 배우들을 잘 볼 수 있었죠. 배우가 연극계의 핵심, 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극장의 구조도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에피다우로스 극장은요, 기억할 만한 극장입니다. 바로 이 헬레니즘 시대 때의 전형적인 극장이고요. 대표적인 극장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이 굉장히 규모도 큰 것처럼 보이고 있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부분, 무대 건물 부분은 이미 다 지금 허물어져서 존재하지 않고 있죠.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특징은 그렇죠? 오케스트라 부분이 원형이라는 거. 고전 시대의 오케스트라는 반원형이었죠.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테아트론. 그렇죠? 관객들이 바라보는 관객석이고 오케스트라 원형의 형태를 형성했고요. 스캐네 역시 이 부분이죠.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그의 구조는 다 고전 시대와 똑같습니다. 에피다우로스 극장에서요. 그리스 국립극단이 오이디푸스 왕을 1960년에 공연하는 모습입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오케스트라의 공간은 과연 무엇이었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견해는요, 당시에는 오케스트라 그 공간, 둥그런 공간이 연기 공간으로 활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연기하는 공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요, 또 하나는 아까 보셨죠? 2층의 단상 무대. 그 2층의 단상 무대는 로게이온이죠. 신작품 공연용 공간이었을 것이고, 오케스트라는 역시 사용이 되긴 됐지만 고전극, 그리스 고전극을 리바이를 할 때 쓰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배우 중심으로 이동한 거죠. 헬레니즘 때 개조된 스캔에 거대한 규모의 올려진 단상 무대 로게이온, 그리고 이런 극장 구조의 변화는요, 관객들의 시각이 이제 배우에게 이동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 효과를 증대하다 보니까 대본에서 공연으로 중심이 이동됐습니다. 고전시대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새 대본, 그리고 대본을 쓴 극작가의 존재가 덜 중요하게 되고 공연자의 연기가 훨씬 더 강조됐다. 배우들은 극작가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 원문을 자신들의 재능에 적합하게 수정하기까지 했다. 요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디오니소스 극장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게 원형이 아마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디오니소스 극장은 그리스 고전시대 극장이지만은 헬레니즘 시대를 거치고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각 시대에 맞게 어떻게 보면 변화가 있었던 구조의 그런 극장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봐야 될 것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이 로게이온에 이제 사람들이 지금 배우들이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반원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죠. 원래 이제 헬레니즘 시대 때는 원형이었지만 반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배우들이 공연하는 무대였고요. 그렇죠? 헬레니즘 시대 때 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나 종류에 있어서 훨씬 활발한 극장 공연이 성행되었고요. 통치자들이 자신들을 신처럼 숭배하도록 장려하였고, 자신의 명예나 혹은 다른 세속적 목적을 위해서 축제를 확립했습니다. 자, 이제 좀 차이가 있죠.
세속적 목적을 위해서 축제들을 확립하고, 따라서 공연의 목적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목적이라든지 무대 자신, 극 자체를 위한 그런 목적을 넘어서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목적으로 변질되기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디오니소스 제전만이 유일한 무대 공연 있는 제재가 아니었고, 전쟁에 승리했다든지 기타 범국민적 축제가 대거 무대화되기 시작했다. 공연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문 배우의 수요도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원전 277년에는 디오니소스 예술단이라고 하는 배우 조합이 탄생됐습니다. 배우들을 책임지고 조합이 탄생해서 배우들을 제공을 했죠. 여기는 배우를 비롯해서 코러스 단원들, 극작가, 기타 다양한 극장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자, 부유층이 감소함으로써 코레구스 기억하시죠? 코레구스라고 그래가지고 부유층 후원자들이 고대 그리스 고전시대 때 연극의 하나의 후원자로서 재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그랬죠. 이제는 그런 부유층이 점점 감소함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공연을 했습니다. 아콘데데스라고 하는 이름의 관직은 공연의 세부 사항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배우가 이제 점점 중요한 요소로 부상을 하기 시작했죠. 전쟁 기간 중에 병역 및 징집이 면제되었던 배우들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으며 여행을 할 수 있었고, 공연자들은 대사나 전룡사의 대우까지 받았다. 비극의 등장인물들은 온 코스라고 하는 크고 과장된 머리 장식. 자, 바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머리 장식입니다. 머리 장식을 쓴 거죠. 굉장히 큽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장된 머리 장식. 그렇죠? 관객들의 모습을, 그 배우들의 모습을 관객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크로스로노이, 잠깐 나왔던 말이죠. 7.5cm나 되는 높은 굽을 가진 신발을 착용했습니다. 배우들의 존재, 배우들의 시각적 존재가 이제 좀 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배우들은 실무보다 크게 보이는 의상을 입고 높이 올려진 무대 단상에서 로게이언이죠. 연기를 했으므로 쉽게 관객들의 시선을 모을 수 있었다. 의상과 가면입니다. 이런 것도 배우의 지위가 우세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상당히 과장된 의상을 사용했던 그 희극에 비해서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그런 의상을 착용했다. 가면들은 얼굴 표정의 특징을 과장해서 표현했으며 실물보다 컸으며, 특히 비극에서는 크기가 크고 웅장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이제 그 당시 헬레니즘 시대 때 가면을 점토로 만든 건데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캐릭터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가면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군인은 건강함을 상징하는 검게 탄 가면을 썼고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나약함과 창백함을 상징하는 흰색 가면을 썼습니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붉은 가면과 머리 장식은 악당을 의미했고, 머리숱이 많은 곱슬머리 머리는 정력가, 짧은 머리 가면은 구두쇠, 노랑머리 가면은 매춘부를 의미했다. 그래서 멀리에서 가면만 봐도 어떤 종류의 인물인지, 어떤 유형의 캐릭터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었죠. 배우들의 사회적 지위는요, 연극 중심에 위치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반드시 존경받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고전시대 배우들은요, 준 프로급으로 종교 행사에 동참했었죠. 그렇지만 헬레니즘 시대 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초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요, 연극 배우들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자신이 주장한 이상 국가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배우들이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거듭하는 성질의 소유자로 플라톤이 파악했기 때문이고, 사회에 해악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신감은요, 헬레니즘 시대 동안 더욱 팽배해서 드라마를 찬양했던 아리스토텔레스조차 배우들을 평판이 좋지 않은 존재로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배우들의 사회적 지위죠. 그래서 대중들의 적개심을 누그러뜨리고자 배우들은 자신도 관객들과 함께 종교적인 행사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조합 명칭을 디오니소스
예술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스 공연자들을 지금 보여주는 점토입니다. 초기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배우들의 조각이죠. 5세기 말에부터 4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헬레니즘 시대의 얘기를 연극 꼭 얘기할 때 마임이란 장르가 있고 마임 배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배우에 대한 평판이 좋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임 배우들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이 마임 배우들은 일찍이 직업 배우로 살아갔었는데 풍기문란한 생활 양식으로 평판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뭘 했냐면요,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떠돌이 배우들입니다. 연회장에서 여흥을 담당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노상에 임시 무대를 설치해서 공연했죠. 굉장히 대중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다양한 유사 연극적인 행위를 했는데요. 그게 공중제비, 곤봉 돌리기, 또 우활극화한 무언의 춤을 구사하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종교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또 이런 마임 배우들 중엔 여배우가 끼어 있었는데요. 당시 연극계 여성들을 부도덕하고 음탕한 계층으로 간주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마임이라고 하는 평판이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그림 볼까요? 화병에 지금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마임 배우들입니다. 그렇죠? 이 옷 그리고 신체적인 특징 같은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그 당시 관객들에게 상당한 흥미를 주었지만, 그렇죠? 종교 행사에 불려갈 정도의 어떤 지위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신희국으로 갑니다. 뉴 코미디죠. 일찍이 5세기 말경 스파르타 영향으로 아테네의 일종의 검열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스파르타의 전쟁에서 아테네가 패배를 했죠. 그때 스파르타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 같은 것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검열 제도입니다. 이것은요, 그리스의 구희극의 정치적인 풍자를 누그러뜨리고 유화하고 또 소위 중희극, 중기희극이죠. 미들 코미디죠. 이라고 명명되는 희극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중희극이 정치성이 약간 희석되어 있는 장르라면 정치성이 거의 탈색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희극이죠. 기원전 4세기에 이르러 그리스 연극의 중대한 변화가 희극에서 발생하는데요. 기원전 336년 구희극은 이제 신희극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형식에서 밀려납니다. 신희극의 대표적인 작가는 메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제 구두쇠라고 하는 작품이 유일한 작품, 남아있는 유일한 작품이죠. 신희극이 매우 중요한 형식이라는 극은 대부분의 현대 희극이 신희극의 극작소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희극은요, 정치, 사회, 문화적 풍자, 그리고 자유로운 공상, 이런 것의 특징이라고 했었죠. 아리스토파네스처럼요. 그런데 신희극의 플롯은 로맨틱한 가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 그래서 현대 희극의 하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사랑, 돈 걱정, 가족관계, 사회관계 같은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극의 주제 변화가 중요한데요. 구희극에서 각광받던 정치적, 사회적 풍자가 이제 그리스인들의 평범한 일상사와 연애를 다루고 있는 신희극으로 넘어갔고요. 헬레니즘 시대에 와서 그리스의 민주정치가 붕괴되고 독재자에 의한 무단 정치가 실시됨에 따라서 극작 활동을 하는 데는 표현의 자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풍자는 얘기한 것처럼 로맨틱한 가족 문제에 자리를 비켜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이 그림은요, 메난다죠. 극작가가 지금 앉아있는 모습. 이거는 뭐 사람이 진짜 머리가 아니고요, 가면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만들어낸 인물들의 가면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부조 작품입니다. 신희극의 특징은요, 플롯은 선남 선녀가 만나서 헤어지게 됐다가 결국은 다시 만나게 된다는 식이죠. 이런 건 우리가 최근이 아니라 현대 우리 멜로드라마라든지 이런 것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보통 완고한 부모가 등장해서 이들의 사랑에 방해를 놓아서 젊은이들의 사랑이 복잡하게 꼬이다가 극적인 우연이나 발견으로 해결된다는 구조. 그래서 이런 극적 패턴은요, 갑작스럽게 사태가 돌발하게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숨겨진 신분이라든지 우연,
정체를 알게 되는 인식, 레코니션의 구조가 반드시 그 안에 포괄되어 있습니다. 신희극의 등장인물들은요, 식별 가능한 유형 인물로, 예를 들어서 완고한 부모,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 그리고 희극적인 하인들이라고 하는 유형적 인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은요, 노예입니다. 그렇죠? 노예처럼 보이나요? 그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노예의 특징을 이렇게 보고 이 가면은 노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신희극은요, 이제 사소한 오락이 아니라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구희극의 경우에는 당대의 정치적 상황을 풍자한다든지 또 특정한 정치인을 조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배 이데올로기에 오히려 좀 도전적인 그런 희극이었다면, 신희극은요, 사소한 오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당시 사회를 그냥 인정하겠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코러스의 역할은 덜 중요한 것으로 격화됐죠. 이제 코러스는요, 한 작품을 여러 장면으로 나눠주는 그런 역할만 수행을 했습니다. 사실 비극의 경우에는 코러스는 고전시대 말경부터 덜 중요하게 되고요.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에서는 완전히 격화됐죠. 희극에서도 코러스의 역할이 이렇게 격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텔레비전 희극과 신희극은 둘 다 로맨틱하고 가정적으로 복잡하게 꼬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 매우 흡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자료 화면인데요. 이 동영상에서는 헬레니즘 시대 때 극장 구조와 무대 장치를 아주 유연하게 시각적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또 수업을 통해서 알았던 무대 장치라든지 극장 구조를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ancient Greek theatre, as a building, is considered to be a worldwide architectural innovation. Theatres were always built on the slope of a hill, which served as a gathering space for dramatic performances which started to become an institution by the 6th century BC. As drama began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ity's life, theatres received the first wooden seats called ikria. But the need for more seats and better organization of the spectacle led to the construction of larger stone theatres which also served the function of democratic states. The ancient Greek theatre consists of three main parts: the kolon, the orchestra, and the skene. The kolon was the place where the spectators used to seat. The stone seats of the spectators were called adolia and were accessed by stairs, the klimakes, located in radial arrangement. The area between the stairs was called kirkus. The large theatres usually had a diazoma, a corridor that facilitated the movement of spectators. The diazoma divided the theatre into two parts: the proper theatre and the epitheatre. The first row of seats was intended for officials and often took the form of marble thrones. This series of seats was called the prodrea. The orchestra was the circular space in the middle of the theatre. The name comes from the Greek verb which means to dance and was the place where the chorus of the performances stood. In the center of the orchestra, there was an altar called Temele, dedicated to Dionysus, who was the patron god of the theatre. Around the orchestra, there was a water drainage trench which was called Everipus.
The Skene building was the actual stage where the actors stood and had a complex function. It was used as a storage space, as a dressing room, and as a backdrop that was transformed depending on the play. To the right and left of the Skene were the paradoi, the entrances for the spectators and the actors too. The Skene was divided into sections. The paraskenia were the two protruding wings, which served as a storage space. The proscenium was usually a colonnade, located on the facade of the Skene. Its top was called logion, and was the actor's area of performance. In the larger theatres there was an additional level called theologion, used for the appearance of gods. Various mechanisms have been invented for the needs of the theatrical plays in order to make the spectator's experience more interesting. Usually the backdrops were large paintings depicting landscapes or buildings, temples and palaces. To change the backdrops, and to harmonize them with the narrative of the play, they used the periactoi, which were wooden rotating structures holding different painting themes. Another machine was the mechani. It was a small crane lifting the actor who played a god, to create the illusion of flight. From this came the expression, deus ex machina. In the tragedies they never showed violent scenes to the crowd. The effects of violent events, such as murder, were shown on stage with a moving platform, the ekiklima. In some theatres there was the Chaironian stairway, an underground tunnel leading from the scene to the orchestra, and used for performances of characters associated with the world of the dead. Another mechanism of sudden appearance of characters was the anapiesma, a wooden platform that lifted the actor up and made him almost magically appear on stage. The ancient Greek theatre, with its architectural structure and technology, has contributed to the better expression of the ancient drama, and its survival until today.